투기 과열과 범죄에 악용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타오르네. 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고만 생각해요. 전 세계 3위래요. 6년 만에 2만 배. 군대 갔다 보니까 2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좀비라는 얘기까지 듣는데 매일같이 이걸 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사는 순간 안 걸려요. 네. 미국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ICBM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올림픽을 할 만큼 그렇게 한가로운 정세냐? 우리가 북한을 칠 수도 있다. 서울에 쏘면 전면전입니다. 타격해버리면 네. 서울 불바다는 못 시켜요. 가만히 좌시할 수는 없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가 동원됐고 케미컬 무기 같은 거는 수도권 사람을 다 죽을 수도 있다. 정말로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다. 평화협정. 전향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 이정은 아, 불편해. 센터쿠쇼 강적들. 대한민국은 지금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작격인 비트코인이 지난 12월 8일 오전을 기준으로 약 2,4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과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 모시고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말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실정인데요. 자, 이 가운데 초등학생까지 비트코인 구입을 시도할 정도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부터 뭐 군인도 그렇고 주부도 그렇고 퇴직 노인들까지 전부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인증도 올라오고 하루에 수천만 원, 수억 원 버는 인증들이 올라오니까 혹해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참 많죠. 세계 전문가들과 외신의 우려에도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월 초 기준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중 원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로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모였다 하면 다 비트코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작용이 사실 우려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한가, 하한가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거래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24시간 돌아가니까 이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항상 그 시세를. 그러니까 자기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서 비트코인 좀비라는 얘기까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설사 비트코인에서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도 물론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하면 모르겠지만 약간의 돈을 벌었다 하면은 그건 오히려 손해본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것 때문에 들어간 어떠한 쓸데없는 노력이라든가 정신이 딴 데 나가니까 직장에서도 분명히 문제될 거예요. 페인이라고 하는 게 왜 페인이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루에 2,500만 원을 갖다가 2,000만 원을 가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러죠. 변동성이 극심하면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2,500만 원을 샀는데 이게 본질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본질 가치 별로 없는 거라 그러고. 근데 갑자기 100만 원 돼버리면 망해요.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또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까 봐 못 팔고 떨어지면 이제 이거 어느 순간에 피해야 되는데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를 요즘은 옛날에는 다릅니다. 요즘은 비트코인 사는 순간 안 걸려요. 주식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심하죠. 그거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산업의 변혁이 있을 땐 늘 버블이 끼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실체가 드러나기 훨씬 전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보면 그 철도가 놓여지기 전에 기관차가 제대로 성숙돼서 발명돼도 저기도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폭등을 했고 비행기 산업이 처음 뜨기 전에도 상업용 비행기가 뜨기 50년 전에 주식시장이 아주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센트럴 레일로드 시스템을 이름을 에어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니 그 다음날 주식이 5배가 올라가고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버블은 few visionary하고 millions of fools, 수백만의 바보들이 만드는 합작품이다. 이제 뭐 투자기가 과열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사실 투기장 비슷하게 되어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24시간 도박장이라 불리기도 하고 공포의 롤러코스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4시간 거래니까 누군가가 밥은 먹고 잠은 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침번을 정해가지고 2, 1조로 거래하는 이런 경우도 나온다고 하고, 대출 투자라는 게 이제 뭐 처음 수익이 나니까 욕심 생겨서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죠.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걸 부추기기 위해 가지고 마진 거래를 해가지고 아예 이건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4배수, 3배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누군가 자기가 현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게 오른다. 이렇게 우리 주식할 때 보면 주식 카페 같은 데 가보면 현인 비슷한 사람 하나 놓고 나서 내일 이것이 오를 테니까 다 사십시오 한 다음에 작전 세력이 그 사람들이 사면은 자긴 빠지잖아요. 뭐 이런 그 세력들도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왜 또 문제냐면은 하나하나의 암호화폐 시총이 최근에는 좀 늘어났지만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이 뭐 20억짜리, 50억짜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뭐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주가 조정을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이죠. 또 기사 나왔잖아요. 그 예전에 비트코인을 실제 결제가 되는지 보려고 피자를 시켰는데 그게 몇만 비트코인을 냈더니 피자 2판이 왔다고. 만 비트코인 피자 2판이 왔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 2,400억 아니에요, 만약에. 요즘 롱패딩 있잖아요. 롱패딩.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랬던 게 뭐냐면,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 롱패딩이 딱 유행하는 순간 나가면 요즘 애들은 전부 다 롱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른들에까지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여자들도 엄마들도 막 롱패딩 입고 막 다 다니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보면 요즘. 그러면 그게 한순간 우리가 확 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유행 심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게 좀 강도가 세지 않나. 하다못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사이좋은 걸도 유명하고 항상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왔는데 지금 완전 정반대입니다.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미래에서 열광적인 찬미자가 돼 있고, 워렌 버핏은 2014년부터 이미 경고해왔어요. 이거 다 물거품이고 신기루고,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적정성 규정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다 거품이다. 이런 아주 극언을 하는 게 워렌 버핏이에요. JP 모건 회장 같은 사람도 이건 뭐 거의 쓰레기장이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합니다. 사기극, 결국은 터지고 말 거품,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해외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황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3위래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특히 미국 언론들이 좀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내보냅니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다시 없다. 예. 글로벌 가상화폐 마니아들 사이에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다. 9.11 테러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지역. 그러니까 대재앙의 현장. 이런 의미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를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왜 불마켓이 있고 베어마켓이 있잖아요. 그 불마켓은 이제 상승인데 왜 그거를 불마켓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소라는 동물은 한 놈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두려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같이 뛰는데, 결국은 주식이 상승할 때 보면은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사니까 나도 같이 산다. 이런 어떤 대중심리가 많이 작용되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꼭 그런 어떤 대중심리 같지 않은 좀 투기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좀 지켜보자. 이런 게 이제 그 IT 벤처 쪽의 시각이고요. 네. 저쪽에서는 이거 봉이 김선달처럼 실체도 없고 정부도 보호 안 하고 한번 거래되면 거래 역추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범죄의 머니가 막 돌아다닐 수 있고, 이래가지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불안하게 보는 이 시각이 두 개가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질 정도로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 배후로 한국의 투기성 거래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라운드 제로하고 우리한테 경고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GDP 전 세계 비중은 1.8%인데 비트코인 거래액의 11% 내지 뭐 13%가 한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가치가 제로로 폭락을 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코스닥 주식 샀는데 회사가 파산했다. 그러면 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돈 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들어간 돈은 다 그냥 공중으로 분해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피해액이 경제금융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교수님, 이게 지금 물론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비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터넷 광고인 거를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네. 그 이거를 보는 시각이 네. 딱 둘로 갈립니다. 아까 빌 게이츠 같은 IT 벤처 네. 쪽에 보는 시각하고 전통적인 금융이나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이 이게 아주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쪽이나 또는 벤처 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건 신기술이 나오면서 나오는 필요 불가결한 거품이다. 네. 그리고 닷컴 때도 얼마나 많은 버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다우존스가 2만 갔다가 그냥 그 6천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2천대로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열광할까 생각하면 두 차례 대박 체험의 기억들이 있어요. 제 기억에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쯤에 지금 강남에 아주 노른자리 땅에 밭 100평이 5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5만 원에 거래가 돼서 지금 그거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 땅 대박 경험하고 2000년대 그 닷컴 열풍 때 어마어마하게 뭐 조그만 거 만들었다 대기업에 팔아서 100억 남기고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대박 우량주로 이해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면 당장 누구라도 혼란에 부딪히는 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웬간히는 알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전망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상반되는 주장들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음 이렇게 됩니다. 사실 주변에서 비트코인이 요즘 난리래더라, 열풍이래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비트코인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그 컴퓨터 내에서 그 암호 체계를 풀면 하나씩 획득하는 그런 화폐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누가 발행하냐면 알고리즘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발행하는 거고 그 알고리즘을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최대량이 발행되면 더 이상 발행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했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게 금융이나 화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발행자가 없으니까 불신을 하는 건데 거꾸로 이걸 좌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간다고 하는 게 기술자들의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2009년서부터 2009년 초에 첫 비트코인 화폐를 자기가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래잖아요. 쉽게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잘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채굴기를 사요. 그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걸 사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거래요. 디지털 채굴 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다고 합니다. 컴퓨터 수십 대가 창고 안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채굴장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쪽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땡겨가다 보니까 거의 시장에 품절한 상태고 재고가 없으니까 뭐 금액도 많이 오른 상태고. 아까 채굴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면 우리가 주식 거래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개설하시죠. 그러고 돈을 갖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면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가격이 맞으면 사게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비트코인을 컴퓨터 파일이니까 거래 내역을 원장을 계속 누군가는 변경하고 암호화해서 여러 군데다 분산으로 쪼개서 저장을 합니다. 그거를 암호를 풀어서 변경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채굴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러니까 화폐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정리를 있는 해드릴게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선물 시장에 어차피 인정을 해줬으니까 미국에서 가상화폐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이잖아요. 암호화폐라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상품이라는 거를 사실은 다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고만 생각해요. 더 신용력이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게 화폐라는 게 붙었으니까 사람들이 돈 갖고 비트코인 그러면 맞아요. 뭔지 보이지도 않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금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골드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사람들은. 해요. 그거 착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자꾸 화폐 우리 옛날에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바뀐 다음에 다 은행인 줄 알고 거기다 돈 맡겼던 거잖아요. 맞아요. 다 큰일 났었잖아요. 예. 똑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발행한 돈도요. 돈 갖다 쓰려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더 갖고 싶으세요? 1,000원짜리 10장이 더 갖고 싶으세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죠. 편하죠. 네. 근데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쓸 데가 없죠. 없죠.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쓸 때는 벽지 바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1,000원짜리 10장이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벽지 바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통화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 자체의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의 그 자체의 용도가 뭐냐는 거죠. 비트코인의 자체의 용도가 인터넷상에서 우리 게임하는데 1,000만 원짜리 가는 무슨 칼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쓸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을까요? 안 먹죠. 안 사 먹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햄버거를 사 먹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돈 내고 햄버거 사 먹겠어요? 아니면 비트코인 내고 사 먹겠어요? 비트코인 내고 사 먹죠.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양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비싼 값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숨어요. 퇴장합니다.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켜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건 돈으로 작용하지를 못해요. 지금 말하는 거에서 안심이 안 되는 거는 지금 기존 화폐는 실물과 대응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가격이 오른다 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쓰면 무엇을 산다라는 것이 현재 인식 범위와 체험 속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데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 내가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생각했던 게 갑자기 뭐 100분의 1도 되고 100배도 되고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로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는 지금까지 화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제안은. 우리가 지금 화폐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옮길 때 비용이 얼마나 적게 들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진화를 하잖아요. 첫 번에는 현금 쓰다가 신용카드 자기압수표 쓰다가 신용카드 쓰다가 온라인 우리 그 모바일 결제 이런 게 나오듯이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는 한 가지 해결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적인 화폐가 하나 있으면 전 세계 경제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거죠. 아무도 컨트롤 못하는. 그러면 가치가 안정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지나친 투기 과열과 범죄에 악용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올해 초에 하루 접속자 50만 명 규모의 음란 사이트 운영자를 이제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 지금 받은 거예요. 왜냐면 뭐 카드 결제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음란 사이트를. 그래가지고 15억 원어치로 이제 받았는데 근데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가치가 한 2배로 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가치가 있는 화폐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범죄 수익인데 환수를 못했어요. 범죄 수익인데 환수를 못하니까 감옥에 가 있지만은 이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감옥에 잠깐 가 있는 사이에 자산이 2배로 늘어난 거죠. 이런 상황도 발생한 경우가 있고. 9월에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범죄가 이제 발생했는데 사실 마약 수사하면은 자금 거래 추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마약 수사 같은 거 하는 게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범죄했을 때는 항상 금융거래를 해서 역추적하는 거였는데
블록체인 안에서는 역추적이 불가능하고 더더욱이나 더 이제 어려운 건 이겁니다. 증권에서 뭐 거래에 혐의가 있다면 증권회사한테 대고 영장을 제시하고 원장을 내나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그걸 담당하는 법적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는 거래소밖에 없어요. 거래소가 최초에 들어간 돈, 최후에 나온 돈만 있지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는지는 아예 영장을 제시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하시는 게 많고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범죄 수익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송금할 때 미국은 불허합니다. 미국의 CNBC 방송에 의하면 돈줄 막힌 북한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곳에 북한이 해킹을 시도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제재 있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눈독을 들일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워낙 그 해킹한 해커 집단 대학도 있고. 그 북한이 뭐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유혹을 느낄 거고요. 비트코인을 받으면 추적도 안 되니까. 이거 제가 미국에서 풍자 하나 본 게 뭐냐면은 그 뭐가 있냐면 북한에다 마약을 시키면은 미사일도 배달해주고 돈은 비트코인을 받고. 이게 진짜. 예, 뭐 사실 뭐 대학생하고 취업준비생들한테도 보면은 뭐 사실 돈이 벌린다고 하니까 좀 취약한 계층이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인기를 끄면서 가상화폐 투자업체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도 있다고 하는데 투자법을 가르쳐준다면서 취업시킨 다음에 통장 우선 보내달라 보냈더니만은 통장이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가상화폐 기술적인 면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뜨는 핫한 아이템이니까 통장을 넘겨라 이렇게 해서 통장을 넘기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사실은 좀 오래 전에는 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니까 이게 또 다단계 형식의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 주겠다고 속여서 수천억 원을 가로채는 사실 이거는 다단계 사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다 후발주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사지 않는 그런 시점이 생겨버리면 이것도 그런 형식의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채굴 사업업체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5,0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피해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채굴 사기 피해자 모임의 대표자를 맡고 있는 빈현우 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를 손해를 보셨어요? 3억을 투자를 했고요. 네. 소액은 한 1억 5천 정도. 아, 50%나.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모임 내에 총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 되세요? 저희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피해자들이 한 5,700명 정도 되고요. 네네. 더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총 피해 금액은 한 2천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수익금이 처음엔 들어오긴 했나요? 네, 처음에는 잘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7월 중순 이후 8월 초 그때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다가 예. 한 9월경부터는 아예 안 들어오기 시작했죠. 얼마 수익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당 제가 투자한 게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예. 300만 원에 월 한 20 정도 들어오다가 한참 이제 좋을 때는 네. 100만 원 가까이까지 들어왔었고요. 그걸 계기로 엄청나게 숫자를 늘리는 계기가 되니까 투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래서 늘어났구나. 근데 좀 의심해보지 않으셨어요? 의심을 했죠,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줄까? 아,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어떤 거? 돈이 잃기 시작하면서부터였나요? 수익이 안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네. 채굴을 하면 네. 환전이란 걸 해요. 예. 해당 업체의 계좌에는 있다고 하는데 내 계좌로 옮겨오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그쪽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죠. 왜 안 주냐. 예. 그랬더니 저희가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어쨌거나 피해를 좀 보신 분의 입장으로서 이 가상화폐에 앞으로 좀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 같은 거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에서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욕심이 많은 거죠, 사실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이 있을 때 사기를 당하는 건데, 네네.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 뭐 리플이 뭔지, 대시가 뭔지, 이름만 알고 해당 가상화폐가 왜 뜨는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철저히 좀 공부하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사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항상 욕심이 문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예. 이게 채굴 대행이라는 것도 사실 해외에서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게 내가 집에다가 컴퓨터 놓고 하면 아까 말한 소음도 있고 이러니까 채굴장을 빌려주고 거기 일정한 지분을 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똑같은 모델이라 생각했던 거죠. M사의 투자 설명회장. 가상화폐를 캘 수 있는 이른바 채굴기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M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투자자 수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 4만 8천여 대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수준인 1만 6천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채굴기도 저가형 제품을 사용했고 그나마 생긴 수익금도 상위 등급 회원들에게 우선 배분했습니다. 검찰은 사장 조모 씨 등 4명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달아난 회장 박 씨 등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는 계약서 없이 사전 정보 없이 참 과감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 등록돼 있고 뭐 실체가 있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융자금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렇다고 무슨 파생 상품에 하는 무슨 그 금융 상품을 산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믿고 하신 거죠. 사실은 말만 믿고 하신 거고 그거 피해가 났을 때 보호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들 안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사기치는 사람이 당연히 나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큰 금액의 투자를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아이들 게임할 때 그 아이템을 구입할 때 얘네들 말로 아이들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현금을 발라야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현질이라고 네. 현질이라고. 네, 그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변호사님 자녀분 얘기죠? 어디서 들으신 얘기죠? 포함해서 그런 얘기는 주로 자녀들한테 듣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화상품권을 사요. 나는 왜 애들이 문화상품권을 사나 했거든요. 네네네. 그럼 문화상품권을 사면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 결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러면 그거를 탁 바꾸면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그렇죠. 훨씬 더 습득하기가 그렇죠. 편하겠네요. 예. 예, 워낙 인터넷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나이 제한이 없는 건가 보죠? 일단은 거래할 때? 있어요, 원래. 들어갈 때 휴대폰 인증 같은 거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미성년자에 대해서 딱히 제한하는 건 없긴 한데 예. 다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보면 우리 한국 거래소들에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올 초부터 이제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접근은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맘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도 할 수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외국인도 할 수 있고 내국인도 할 수 있고 뭐 이메일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들어가서 다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 관계 없죠. 관계 없고 우리 주식시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열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거래소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죠. 또 거래소들이 다 있어요. 거래소들도 다 있고. 네. 아니 근데 이게
지하철 요금 컵라면 값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광고가 있나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네네. 비트코인 하나는 아까 뭐 2,400만 원 갔었나요? 우리 돈으로 뭐 그 정도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갔었죠. 하나는 그렇지만 네. 이 비트코인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게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 쪼갤 수 있으니까 예. 비트코인 하나가 예를 들면 1억 원이 가면 네네. 8자리까지 쪼개면 1원짜리도 있는 거죠. 쪼개면. 예. 지금 2,400만 원이면 10,000분의 1로만 쪼개면 2,4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0분의 1 비트코인 거래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주식하고 다른 게 정수로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있는 돈만큼 쪼개서 소수로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네. 아니 근데 얼핏 들었을 때 이제 초등학생도 투자한다고 하니까는 이제 투자의 초등학생 이제 기존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광풍에 또 한몫한 거겠네요. 문제는 오히려 노년층 같은 곳에 간 게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은퇴한 분들이 자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생겼을 때 한 방에 넣어가지고 날리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게 대형 사고들이 터지는 시점이거든요. 53살 김태원 씨는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이 업체는 영업 1년 반 만에 자신들이 거래하던 거래소가 해킹됐다며 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최근엔 짝퉁 가상화폐를 판매해 1,5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1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소의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면서 1시간 넘게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죠. 이게 이제 수천만 원부터 하루에 2억 원을 손해본 사람도 있다는 건데, 전날에 이제 이게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였는데, 그때. 그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가격이 110만 원에서 283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157% 폭등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폭등하면 또 몰립니다. 또 들여서 사는데 그 피해자 카페가 이제 결성되는 거기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략 15,000명인데 피해액이 3천억 정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서버가 마비된 거래소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1위 하는 이제 빗썸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나름 신뢰받던 거래소에서 이렇게 되니까 다들 이제 좀 놀랐는데 이 IT 쪽에서 소프트웨어나 이 서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지만. 아니,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 거래소에서도 그 너무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폭등하면 서킷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거래를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거래소가요. 우리 주식장에서 많이 그렇게 되잖아요. 오버히트 되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니까 피해 보상을 하라고 그러든지 은행의 뱅킹 시스템이 죽어가지고 내가 송금을 했어야 되는데 2시간 안에 못 해줘가지고 추가 좀 비용했다 이런 게 소송할 수 있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일반 우리 피해법에서 적용 대상으로 대부분 다 빼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요가 너무 몰려가진 않은 거. 그래서 대부분 면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클리어하지 않은. 그게 왜냐면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과실을 인정해 주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이걸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해 줘야 될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 과실과 고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명해 줄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인 거예요. 비트코인 광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주무부처를 바꿨죠. 근데 이제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뭐였냐면 공무원들이 막 물어봤대요. 기자들한테 비트코인이 뭐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은 그 정도예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우리가 무슨 뭐 버블이 생겼다, 투기가 났다, 무슨 뭐 다단계 사기가 났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관점은 일단 금지, 막어, 없애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이게 너무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구두 경고 들어간 것 같고 그렇다고 결국 이걸 갖다 법을 만들어서 가상화폐 금지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될 게 사실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거 투기하든 말든 사적인 시장과 사적인 시장에서 해결하라고 할 수 있도록 일단 정부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상화폐가 뭔지 부처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거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가상화폐가 이미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증권거래소에 규제하듯이 또 증권사에 규제하듯이 거래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규제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나라 법안에는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다룬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투자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